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찬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정책노 제3주차입니다. 여러분 교재 65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정책의 자원 분석 4가지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차에는 할당과 급여 2가지를 살폈고요. 오늘 3주차에는 전달 체계에 관한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재원 체계, 이렇게 4가지 차원 분석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이론적 근거의 틀들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3주차에는 차원 분석의 3번째 전달 체계인데,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간의 조직 체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사회복지 조직과 민간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따라서 공공과 민간에 관한 비교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전달의 주체가 누구인지, 즉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부냐 민간이냐, 정부가 공급자가 되어 시행하는 사회복지를 공공사회복지라고 하고요. 민간조직이 공급하는 사회복지를 우리는 민간사회복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면에서 오늘의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민간사회복지 조직의 공급자로서의 내용들을 다뤄보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공공사회복지 조직의, 즉 정부가 공급자로서 사회복지를 시행하는데 그 공공복지는 과연 뭐냐라는 측면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복지 효과가 다양해지면서부터 공공성 강화, 그리고 특별히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라는 측면 하에서 3가지 축이 있다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이 직접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보시죠. 대한민국 사회서비스가 더 좋아집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에서 직접 제공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제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자로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위탁 운영되었던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공공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직접 제공을 통해 지역 간, 시설 간 격차 없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서비스 선택권은 더욱 확대됩니다.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공공성 또한 향상되어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각종 재가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종합재가센터가 설립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노인 돌봄,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 기타 서비스 등이 통합 서비스로 관리되며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이라면 일자리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직접 고용을 통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장기 근속, 승진 등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됩니다. 또한 교육 훈련을 통해 서비스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표준 모델을 활용,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누리는 사회 서비스. 하나 되어 더 좋은 사회 서비스원으로 함께 갑니다. 자, 공공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정책의 공급자가 정부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공공이 직접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이어서 사회 서비스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의 공공성의 역할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공공사회복지와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민간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조직이라 하면 정부가 사회복지 공급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정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 소득보장이다, 보건의료복지다, 주택복지, 교육복지, 그리고 사회서비스 등 대단히 다양합니다. 정책의 공급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다 공공사회복지다라고 우린 이해하면 되겠죠. 핵심은 사회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중앙정부와 공법상의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걸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사회보험 가운데는 5가지 종류.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보상보험, 그리고 실업급여, 그리고 마지막에 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가지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겠죠. 이것이 공법상의 공공기관과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까지 핵심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방정부는 앞서 살펴봤던 사회서비스의 내용들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특별히 아동과 노인에 따른 돌봄의 공공서비스라는 측면하에서 공공사회복지 조직, 즉 공급자가 정책의 공급자가 공공이다라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정은 조세가 되겠고요. 관료제 구조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법에 기초한 절차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지배적이고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고 따라서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부다. 공급자가 정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적은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가 운영권을 행사한다라는 측면을 정리해 보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살펴본다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NPO나 NGO의 형태라고 하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공적인 기부금 또 후원금 그리고 일정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자신의 의지와 목적 그리고 자신의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요. 비정부 조직 또는 비영리 조직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하에서 오늘 민간사회복지 조직은 비정부, 비영리, 그리고 비영리 사회복지, 영리 사회복지 이 4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민간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부분들, 즉 공급자가 민간인데 민간 가운데 비정부 조직으로서 또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리 사회복지 이 4가지 축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비정부 조직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66쪽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정부와 민간 조직의 구분을 하기 위해 유엔이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입니다. 1945년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정부 통제로부터 독립적인 모든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단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과 정부에 도전하는 반정부적 인권조직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공공의 선을 지지하는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의 비영리 조직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 1945년 세계 각국은 모여 평화를 모색한 방법을 찾게 돼서 그렇게 해서 태동된 것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국제연합을 세우게 되죠. 본부는 뉴욕에 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식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유엔의 조직도들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을 기반으로 비정부 조직의 형태와 그리고 사업의 내용들을 이해하면은 오늘 민간사회복지 조직 가운데 첫 번째 비정부 조직의 형태로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비영리 조직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뭐냐면 수익이 생겨도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대신 조직의 활동에 사용하게 되고요. 사회적인 가치는 공공의 선을 추구하게 되죠. 비정부 조직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로 자발성입니다. 창립 회원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조직됩니다. 비정부 조직의 결성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어떠한 법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법적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죠. 국가의 법 규범에 따라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독립성으로서는 정부 또는 민간의 관여로부터 독립적이죠. 이 사회의 통제를 받으며 독립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 활동하게 되고, 합법성, 즉 범죄 또는 반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유엔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하니까 유엔 조직도를 좀 살펴보면은 쉽게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첫 번째 메인 바디라고 하는 기구가 6개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전문기구, 스페셜 에이전시라고 해서 15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WHO, 세계보건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세계 기상기구에서 WMO, 노동기구라고 해서 UNICR 등이 바로 이 전문기구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산하기구라고 해서 유니세프, UN 아동기금이나 또는 세계 식량계획이라든지 UN 인구기금이라든지 특별히 난민구호기구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듯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비정부 조직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68페이지입니다. 이런 비정부 조직은 인프라의 개발, 연구개발, 대변, 정보의 전달, 훈련과 능력 배양, 대화의 조장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본다면 인프라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부 조직 중에는 인프라의 개발과 운영을 1차적으로 돕는 활동을 하는 조직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를 구매하여 학교, 병원, 공중 화장실 등의 신축에 사용하는 조직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연구개발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쟁점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급변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도 바로 비정부 조직의 한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는 것이 어드보커시, 이 대변이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빈민과 주변화된 공동체의 편에 서서,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개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집회와 시위를 하고 소셜 액션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책 개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정보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부 조직이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소외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정부 프로젝트에 관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대단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능력 배양이라는 것은 비정부 조직이 주변화된 공동체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교육훈련과 능력 배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조장입니다. 비정부 조직은 시민과 정부 간의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합니다. 이런 소통은 프로젝트와 정책을 설계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동영상 하나 보시면 조금 더 이 기능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연합, 흔히들 유엔이라고 칭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국가기록원이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을 맞아 10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한국과 유엔으로 정하고 24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총 40건의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개된 기록물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유엔과 우리나라의 인연은 유엔 한국위원단이 1948년 총선거 참관을 위해 입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위 사회는 참전을 신속히 결의하였고 유엔 회원국의 파병과 지원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복구와 부흥을 위해 유엔의 도움으로 건설된 학교와 공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교육시설이 파괴된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정진하던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유네스코는 많은 학용품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지지에 화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연합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유엔의 업적을 기리는 시가행진을 하는 등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1956년에는 유엔 가입을 요청하는 국민 총궐기 대회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공무원, 학생,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하였습니다. 1949년 제출했던 유엔 가입 신청은 43년이 지난 1991년에야 비로소 승인되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분단 이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개성공단 폐쇄,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등 냉랭해진 지금의 남북관계가 아쉽기만 합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엔. 기록을 통해 유엔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9쪽 보시면은 비정부 조직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실행 비정부 조직과 그리고 대변 비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수행에 중점을 둔다라.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공급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이렇듯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실행이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잠깐 기능에서 살펴봤지만서도 어드보커시의 활동입니다. 의견의 대중적 표출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시위나 집회나 이벤트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형태 외에도 자선 비정부 조직, 서비스 비정부 조직, 참여 비정부 조직, 권능부여 비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조금 더 교재를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 안에서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모름지기 비정부 조직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재원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바로 민간사회복지 조직이라는 측면 하에서 동영상 하나 보시면은 좀 더 이해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 시엠립시의 하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차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누기 위해 1987년에 설립한 EDCF 차관이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수조에 생활하수와 인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수조를 하나씩 거칠 때마다 강력한 태양빛과 바람의 작용으로 자연 정화가 일어납니다. 오물이 뒤섞인 생활하수가 3단계 정수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맑은 물이 됐습니다. 정수장에서 배출된 물은 인근 강을 거쳐 동남아 최대의 톤레삽 호수로 흘러갑니다. 인구 20만에 한 해 관광객만 400만 명이 찾는 시엠립시의 하수처리 시설은 우리 중소기업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호수도 오염 방지에 오염 방지도 되고 또한 이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수상 가옥과 오물로 뒤덮여 있던 시엠립강 정비도 한국에 원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ឥឡូវហ្នឹងមានសភាពស្អាតជាងមុនធំស្ទឹងធំជាងមុនហើយមានភ្ញៀវដើរលេងប្រជាជនដើរលេងតាមមាត់ស្ទឹងនឹងច្រើនជាងមុន 40년 만기로 제공되는 우리나라의 캄보디아에 대한 차관은 현재 잔액이 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교통과 수자원, 정보통신, 하수처리, 교육 등의 분야에 투자돼 우리 관련 기업들의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의 EDCF 차관이
이제 앙코르와트의 환경을 살리는 정화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형태 안에 지금 실행과 대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국제 빈곤 퇴치라든지 또는 비정부 조직의 활동 속에서 특별히 정부가 공적 개발 기금을 통한 활동들을 국제사회 안에 기여하고 있는 형태들을 보면 마지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지금의 비정부 조직의 형태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간사회복지 조직의 두 번째 형태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여러분 교재 71쪽이 해당이 되고요. 이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간단한 이 자료, 동영상 하나 보시면 충분히 다음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촌 안에 75억이 넘는 인구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빈곤이란 문제는, 즉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서 삶의 질이 피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회 양극화 형상에서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정부만의 몫은 결코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비영리 조직들이 갖고 있는 국제화는 대단히 혁신적인 그런 모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옥스팜, 앞서 살펴본 동영상 내용에서 전 세계 94개국에서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고민을 밑바탕에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활동하고 있죠. 이런 근간에서 비영리 조직의 궁극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영리 위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될 것이고요. 경제적 성공보다는 회원 또는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죠. 회원 조직은 회원들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면서 동시에 후원자들로 하여금의 재정적인 부담들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윤 창출보다 사회복지를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을 중시하는 일이 바로 비영리 조직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조세감면의 대상도 되고요. 자선단체의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후원자가 낸 후원금에 대한 조세 감면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좀 보충적인 설명을 동영상을 통해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계가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였다면 후방 지원 등 다각도로 함께 힘써왔던 이들이 NGO 단체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NGO들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NGO 단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효율성 제고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동안 해외 사역장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을 전문가들은 원활한 원격 소통을 위한 장비와 기기 마련에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여러 차례 선교지를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도 현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 구축 시스템에도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중복됐던 사업들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좀 과했던 인력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을 어떤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리더에 있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조직 구성원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공유가 됐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후원은 감소했지만 취약계층을 돕는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후원금은 증가해 앞으로 후원자들이 객관적으로 고려해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후원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감성을 자극하는 홍보 방법을 탈피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의료나 환경 등 새로운 분야의 NGO 단체들에 대한 주목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들이 그 사명이 이제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나 더 이상 사회적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지속을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과감하게 우리의 사명은 종료됐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변치 않는 진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절한 사람들의 변화를 추동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NGO를 돕는 중간 지원 조직 NGO 휴먼 인터내셔널의 임진기 사무총장은 지역사회 밀착 지원을 위해 교회의 NGO 설립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후원하는 성도와 기관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지 교회는 모금의 장을 열어주는 구조만 됐단 말이에요. 점점 예산도 줄고 인구도 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예산을 더 줄여야 되고 또 교회에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교회 선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견 NGO들을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의 자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NGO적인 어떤 세상의 날개, 전문적인 날개와 복음의 날개를 같이 갖고 와야 되거든요.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비영리 조직의 활동들은 대단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객관적인 현황들을 고려해서 후원에 참여하는 후원자들의 후원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고요. 또 비영리 조직의 전문성들을 강조하면서 의료나 환경
NGO들의 활동도 기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입니다. 여러분 교재 73쪽이고요. 교재의 내용들 속에서 보면은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은 전국 규모의 조직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전국법인이냐 지역법인이냐 사회복지법인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성에 대한 코멘트고요. 두 번째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의 참여 아래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 케어, 즉 우리가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거고 지역 주민이 살아가는 것은 지역사회다라는 측면하에서 여기에 자원봉사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또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금, 후원금, 그리고 서비스의 이용료 플러스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아동 보육, 정신건강, 그리고 장기 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지요. 단기적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사회의 형태의 변화, 가족 체계의 변화, 빈부의 격차의 변화, 지금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소수자들이고 그 소수자들은 더욱더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단기적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집중하게 되고 사례관리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충한다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전국법인이냐 지역법인이냐 이렇게 사회복지법인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이용시설로서 참여를 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급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 공동체반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사회가 다원화되면 비영리 부분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또 그리고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들인 것이죠. 그런 측면하에서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급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익성보다도 서비스의 질을 중시합니다. 취약한 노인, 장애인 보호의 강점이고요. 음부추제도, 즉 시민운동의 역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죠. 대구의 한 원룸,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준 생쌀과 배추가 그대로 상해가고 있습니다. 힘없이 앉아있는 자가격리자의 모습, 그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혼자 남겨진 자가격리자, 그는 장애인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장애인에겐 또 다른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활동지원서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A씨. 그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자가격리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오롯이 혼자 일상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 처음에 봤는데요. 그 처음에는 겨드랑이에 꼭꼭 가만히 살고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물품들 중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습니다. 식사는커녕 화장실도 기어서 겨우 가는 그 증상이 심해져도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마음은 초조해져 갔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다가 민간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지원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지원 체계가 뭐가 있나요?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장애인 격리자 및 확진자를 위한 시설과 지원 인력도 없는 상황. 심지어
지난 29일 경북 칠곡에서는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복지사들이 본인의 치료도 제쳐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돌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보다 일상생활 지원이 안 돼서 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소외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메르스 때랑 똑같아요. 한 개도 바뀌지 않고 하나도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거에 진짜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메르스 소송 4년 넘게 진행하는 동안 관련 부처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활동지원사에게 기본적으로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훈련 체계를 가지고 가든지 그분들이 비상 상황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공에서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코로나가 나오면서 신종 감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 사실은 이런 상황은 말 그대로 이제 신종이 아닌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함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단을 조직화할 경우에는 큰 힘들이 생기고요. 네 번째로 관료와 경직성 및 비인격성을 최소화된다라는 측면 하에서 동영상 하나 보시죠. 진심으로 그냥 용서 빌고 싶어요. 멋진 아빠이자 오빠로 돌아갈게. 사랑한다. 국내 처음으로 그 교도 행정의 변화였습니다. 그런 면에선 범죄자들이 그 범죄에 해당하는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측면에서 누가 그걸 부정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혹시나 관료화나 경직성으로 인해서 비인간화라고 하는 측면들이 노출되고 있는 교도행정에서의 비인격성을 최소화하는 또 다른 실험적인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가 특정한 인종 집단이나 이익 집단만을 위한 특화 서비스, 요즘에 난민의 문제, 또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째, 자조 집단을 운영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영상 하나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암 환자입니다. 요즘 나는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택시 타고 왔어요. 마음도 즐거워요. 나올 수 있다는 게. 뭐라도 하라면 다 해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업이 됐어요. 스마일 법칙 중 잃어버린 건강과 생기를 찾을 수 있는 셀프 뷰티 앤 헬스. 저하된 신체 기능을 높여주는 운동 마사지와 환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항암 뷰티 관리로 뇌면까지 업그레이드. 암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관리라는 사실. 크게 웃으며 암에 대한 시름을 내려놓는 웃음 치료와 미술 치료.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어줄 합장으로 암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줍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암 환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멘토와의 만남으로 긍정적인 내면을 다져보는 시간, 정말 필요하겠죠? 혹시 아프다고 집에만 계시진 않나요? 산책을 통해 힐링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이브한 지금 이 순간을 몸과 마음으로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음식이라는 사실. 환자 몸을 다스려주는 건강 레시피로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이겨내자고요. 다시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뭐든지 도전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어쨌든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사회로부터 분리돼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삶이라는 것이. 그분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고. 예, 그래서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스마일의 법칙으로 완성된 암 환자들 자조 모임인데요. 실제 스마일 법칙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나오게 해서 우울증과 스트레스 감소에 특효라는 사실. 암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대문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봉사자들의 그 힘은 놀라운 그 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75쪽의 영리사회복지 조직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어떻게 영리성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사회복지계에도 비영리의 목적만이 아닌 영리성을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휴먼 서비스 경영 조직인 요양원 중에 그 체인 회사가 하나 있는데 베벌리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곳, 이런 경우에는 기업 방식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죠. 다시 정리합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기업과 영리적인 관점하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한다 라고 하는 측면. 두 번째가 휴먼 서비스 경영 조직으로서 자원 배분, 또 프로그램 평가, 이걸 시장의 합리성을 중시하고 있고요. 그 시장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본주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독점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의사 등이 단독 또는 연합하여 개원한 사적 진료기관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로 의사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아 진료를 받고 정신치료, 집단치료를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의료 현장이나 보건 현장에서 또 다른 개업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업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회복지 조직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파트타임으로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개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의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은 비영리 조직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다는 것이 있는 반면에 영리 조직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있죠.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연구 결과들은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차이가 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 조직들이 영리를 추구하면서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따라서 정부는 비영리 조직의 공공 친화적인 강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고, 또 영리 조직이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규제해야 하는 것들이 균형성을 갖는 것들이 중요한 요인들인 것입니다. 자, 77쪽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공공사회복지 조직의 민영화라고 하는 분이죠. 이 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갑론을박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 부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부의 경제, 국가계획에 대한 통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의거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세계적인 주류이죠. 1980년도 영국 사회가 대처리즘 정권하에서 무엇보다도 보수혁신 세력 연립구도의 프랑스, 일본 등에서까지 특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한국전력에서 그 전력을 생산하여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이걸 국영기업으로 놔둘 게 아니라 민영회사에다가 넘겨서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자, 뭐 이런 측면에서의 선제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공공사회복지조직의 민영화란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민영화의 움직임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과 특별히 중국도 국영 공장, 기업의 운영을 민간 부분에 넘김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직영사회복지를 민간기관에 이양한다라는 측면하에서 공공사회복지조직의 민영화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이나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 수탁하는 제도도 포함이 되고요. 신자유주의의 사조에 따라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 그리고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사회복지기관의 민영화에서 종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민영화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보장은 분명히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 이렇듯 수기의 과정, 공론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은 첨예한 대립의 갈등입니다. 따라서 공공사회복지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원도, 인력도, 효율성도,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하니 그걸 민영화를 통해 갖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도 경쟁 체계를 통해서 많은 참여자들을, 즉 서비스 공급자들을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좋은 취지도 있는 반면에 시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시장에게 참여할 수 없다면은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회적인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요,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93년에 마틴이 단순한 소유권의 변화를 넘어 국가의 역할, 책임, 우선순위, 권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책임을 민간 조직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죠. 정부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시킨다는 건 국가가 국가로서의 공공성 기능들을 양보한다? 아니면 축소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공급과 생산을 구분해서 민영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공급의 민영화, 생산의 민영화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공급하던 상품과 서비스를 민간에게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하는 이런 굉장한 변화의 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협의의 민영화, 광의의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시적인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측면을 배제하다 경제적 차원의 정의, 그래서 소유권만 이전해 주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좀 더 넓은 측면에서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역할의 변화로서 국가의 활동과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운영권의 이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공 부분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특징들이 담겨져 있기에 공공 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반드시 민영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절감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청을 둔다는 것이죠. 영어로 아웃소싱이 되고요. 두 번째가 위기의 전가, 그러니까 위험한 요인들은 외주를 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아버리든지 또는 임대해 주는 것이죠. 네 번째가 서비스의 질이 아무래도 개선하기 위해선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전문성, 앞서 잠깐 교도행정 속에서 봤지만서도 적어도 법률, 그리고 그 재활, 무엇보다도 범죄자들의 그 사회성 향상, 재범 예방, 이런 것들은 외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맡겨보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민영화의 한 방법입니다.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인사를 배치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해서 프로젝트 기한 내에 이런 적시성들 때문에 민영화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인력 수요의 탄력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융통성을 발휘하자라는 측면 하에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웃소싱을 준다, 하청을 준다. 그러면은 결국 정식 직원과 계약직 직원, 임시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하에서 민영화가 낳는 또 다른 계층 간의 갈등이겠고요. 외주를 준다고 했을 경우 외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과연 사고가 나면 외주의 종사자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자원이라고 하는 것, 재원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는데 자꾸 매각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다시 그게 국가가 필요할 경우에 공공 부분은 어떻게 다시 그걸 매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이런 다양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민영화의 찬반 논리의 핵심은 결국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 하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정적 측면입니다. 교재 81쪽입니다. 공공서비스는 책임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죠. 민영화가 비용 절감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운영 비용은 낮출 수 있겠지만 낮춰진 비용은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고요. 이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비용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간의 이익과 공공재를 동시에 얻는다는 것, 이 양면성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비용 절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면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든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관리 운영적인 측면입니다. 민간 기업들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충분한 감시와 책임 부과가 어렵죠. 정부와 영리 추구 민간기관 간의 부패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매번 방위산업이라든지 하청 줄고 날 때 보면은 꼭 담당 공무원과 민간 기업 실무자들 간의 부패 연결고리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 고발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외주는 정부 독점을 민간 독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쟁과 그로 인하여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민영화 찬성자는 위탁 운영의 경영상의 도전들을 감소시키고 책임을 강화한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그 근거 불분명합니다.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정책 결정자와 관리 운영자의 관리 감독이 사라지고 정부 책임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은 있겠죠. 세 번째, 서비스의 측면입니다. 이윤 추구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대중의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민간 공급자는 서비스의 가치보다 이윤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되죠. 기타적인 측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측면 가운데 보면은 첫째가 민영화와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 규제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데 민영화는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다른 목적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지만은 민간 교도소가 비용은 절감하겠지만 재수자의 복지는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민영화가 시장의 실패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면 민영화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 하에서 두 번째가 국가 안전입니다. 항만, 공공설비, 국방 이걸 민영화한다? 그래서 외국의 통제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자국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외국 군대가 우리의 국가를 지켜내겠습니까? 전쟁이 발발할 때 과연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민영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불평등입니다. 민영화는 만성적인 실업, 저임금, 노동력 남용을 초래하게 되고요. 빈부 간의 격차, 그래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죠. 정부 부문 근로자의 사기를 낮추게 되고 구조조정의 공포를 야기해서 나아가서 실업자를 만들게 됩니다. 민영화는 경제적으로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듯 민영화 논쟁에서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뭐냐?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도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효율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를 든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공공정책은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것을 넘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퍼블릭 굿,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죠. 국가조직의 상업적 효율성은 민간기업보다 열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정부조직은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민간 부분보다 더 우월하죠. 정부조직이 일단 민영화가 되면 그 기능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82쪽 민영화의 유형에 살펴보면은 완전 민영화, 그리고 운영의 민영화, 외주, 프랜차이징, 경쟁의 개방이 있습니다. 82쪽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민영화의 유형을 깊이 있게 좀 살펴보죠.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공공부분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시설과 공공부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구에게? 민간 부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하죠. 그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습니다. 정부 자산의 소유권을 매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 운영과 서비스 전달을 민간 부분에 맡기는 것, 위탁, 수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정부 공공성의 관리와 전달 체계에서 민간 부분을 그 양자를 믹싱해서 활용하는 방법, 다 민영화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민영화의 여러 형태를 정리한다면은 다음과 같죠.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완전 민영화, 운영의 민영화, 외주, 프랜차이징, 경제기의 개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동영상 하나 보고 완전 민영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금융이 3년 뒤인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됩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후 24년 만에 민간 금융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금융이 사반세기 만에 공적 자금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현재 18%인 정부 지분이 3년 뒤인 오는 2022년까지 전부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지분의 매각을 위한 기본 방안의 확정과 이에 따른 매각을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던 국내 시중은행의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큰 아픔이었던 IMF 체제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분 매각은 내년 상반기부터 3년간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나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최대 10%씩 매각할 방침입니다. 우리금융은 이미 지난 2016년 말 50%에 달하는 정부 지분 가운데 30%를 7개 민간 주주에게 매각하면서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는데 남은 정부 지분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완전한 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공적 자금도 100%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투입 자금 12조 8천억 원 가운데 현재 87%가 회수됐는데 향후 주당 평균 13,800원에 매각할 경우 100%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2014년 11월에 민영화 과정에서 계열사를 매각하며 지주사가 해체된 지 4년여 만에 올 1월 지주회사로 부활했으며 현재 우리은행 등 6곳을 자회사로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자, 이렇듯 완전 민영화는 정부 자산을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것이죠. 자산뿐만 아니라 소유권, 관련 책임, 누구에게? 모두 민간 부분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운영의 민주화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죠. 서초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지난 25일 개회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선 서초구립 중앙노인 종합복지관의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동의안을 비롯해 총 2개의 안건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서초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갖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위탁하는 것이죠. 이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민간기업은 정부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에 내는 요금을 수취해서 재정을 조달하고요. 정부 소유 체육시설, 그래서 최근에 월드컵이나 또는 전국체전에서 하면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건립하고 그것들을 평상시에 그 민간 단체들이 운영을 민영화하도록
관리를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단이나 축구단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나 교량의 운영권 민간에게 맡기죠. 인천공항 가려고 하면은 인천대교나 이렇게 민간이 건립한 그 교량들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통행료 내지 않습니까? 민간 기관들이 교량을 구축하고 그 운영권을 맡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을 운영의 민영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외주입니다. 외주 동영상 하나 보시죠. 국내 첫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한 지 꼭 5년째인데요. 수용자 인성 회복에 관심을 가졌더니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에 비해서 이 재범률이 훨씬 낮아졌다고 합니다.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도소의 식사 시간. 비좁은 수용실에서 배식을 받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들이 식당에 모여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도 얘기하게 되고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식구라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의 수번 대신 이름을 불러줍니다. 수용자 인성 회복을 목표로 5년 전 출범한 국내 첫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입니다. 수용자 10명 중 6명이 강력범인데도 재복역률은 3% 정도로 다른 교도소 평균인 22%보다 훨씬 낮습니다. 수용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문화와 함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입소 직후 최대 8개월간 심리치료, 인문학 교육 등을 받고 민간 자원봉사자들과의 의사소통 기회도 늘려 사회 적응을 착실히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갖추게 해주고 그 자존심을 회복시켜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구경교도소에도 인성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유사한 형태의 소년원 설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계약 아래 정부가 지정하는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죠. 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요. 재원은 세금이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이죠. 쓰레기 수집과 처리를 민간 기업에 외주하는 것도 대표적인 예이고 교도소 운영을 민간 종교단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례를 통해서 이 외주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프랜차이징입니다. 자료 한번 살펴보시죠. 프랜차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특정 지역의 한정에 서비스 시행에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민간 기업은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해서 재원으로 삼는데 케이블 TV가 그 예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도 이런 범주에 포함되는데 사회복지계에서도 이 프랜차이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이렇게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프랜차이징이 사회복지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밀려오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문을 닫고 하는 독특한 민영화의 한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경쟁의 개방입니다. 자료 하나 살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온 전기 판매가 민간 기업에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먼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의 핵심 내용을 한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해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일은 한국전력의 독점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도 전기 소매 판매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전 외 기업이 전기를 사서 일반 가정이나 공장 같은 대규모 사업자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가스 도입과 도매 판매도 2025년부터 민간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단계적인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 정리 작업도 이뤄집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석탄공사는 생산량과 인력을 줄이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 조정 과정에서 정부 보조가 줄면서
연탄과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매우 싼 상황인데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편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한주환입니다. 정부 관할 아래에 있는 민간 기업의 완전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죠. 전화, 인터넷 서비스, 또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자가 많아져서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경쟁 개방 방식의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 하에서 경쟁의 개방에 따라 장점도 있지만 여기에 민영화에 따른 국민들의 또 다른 불편함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민영화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민영화는 정부 소유의 사회복지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에 모두 이양하는 완전 민영화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사회복지 시설의 소유권은 유지한 채 운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임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부가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운영을 위임받은 민간,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법인은 정부 대신 시민이나 요보 대상자 애들에게 차상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비 이 모든 비용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급받는 형식이 바로 민영화의 한 형태로서 사회복지 조직의 민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표 3-1 휴먼 서비스 조직의 유형이라고 해서 경제 모호화라고 하는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복지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분에서 이런 형태의 민영화 대단히 광범위하게 펼쳐졌어요. 사회복지 역사에서 발달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라는 자신의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이제는 구매자로 역할을 바꿨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듯 정부 지원이 크게 증가하자 비영리 조직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수준도 향상되고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계약 협상 기술 또는 다양한 관리 기법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계약 협상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구매자로서 정부는 서비스의 결과와 전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도 감독, 감시 이런 법적 규제를 강화하게 되고요. 이는 비용을 지불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가 되겠죠. 간혹 서비스 공급자인 영리 조직이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정부가 위임하는 프로그램의 사명이 공익에 있는 반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조직은 수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 부분의 민영화는 비정부 조직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이죠.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는 경제 부분뿐 아니라 휴먼 서비스, 즉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대세가 되었죠.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심지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민영화는 정부의 규모와 권한의 축소를 선호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공급자에서 구매자로 바뀌었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재정과 기능이 유사해지고 그 경계가 당연히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공공, 민간조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성격이 혼합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우리 얘기하고요. 준 공공조직이라고 해서 쿠아넨고스라고 부르는데 준과 비정부 조직, NGO의 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준 민간조직은 자체 강령에 따라서 이 사회의 권한과 책임 아래 운영하는 영리 및 비영리 조직으로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을 지원을 받는 것이죠. 요양원, 방문간호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고요. 무엇보다도 준공공조직과 준민간조직 모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특징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민영화 주창자들은 민간 조직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서비스 공급에 독점권을 가진 공공조직은 경쟁 상대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경쟁적인 시장은 비용, 효과적인 접근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런 가정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품이나 제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시장 안에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실패가 반드시 동반되고요. 이 계약의 실패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 가격의 적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 비영리 조직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 의존성이 커져 민간 조직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취약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 민간 조직의 협력관계 강화가 민간 조직을 위협하는 것을 민간 부분에 우리는 실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 조직이 공공조직에 비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고 보다 덜 관료적이며 지역에 영향력 있는 집단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 하에서 상식적으로 공공서비스 가운데도 이렇게 이분화, 그래서 조직이 효율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사와 공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이거는 정부가 공공성을 가지고 분명히 사회 간접 자본을 설치하고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맡길까? 또 다른 측면 하에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공사와 공단의 차이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사와 공단은 전부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서 설립한 곳이죠. 따라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것만큼은 분명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이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기업체적인 성격, 즉 수익구조 등이 강한 회사입니다. 회사이다 보니까 50% 이상의 투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남고 또 50% 미만 정부 출자기관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의 자본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우리가 공사입니다. 전기안전공사,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석유공사, 인삼공사, 수자원공사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특별법에 의한 법인체입니다. 이와 달리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공사별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죠. 기업체적인 성격이 아니고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위임받아 대신 처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자본이 100%이고요.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모두 정부로 귀속되죠. 국민연금관리공단, 우리가 내고 있는 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죠. 다 정부의 자본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지급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연금을 국가가 귀속하여 관리합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도 있고요. 근로복지공단도 있고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원공단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철도 도시시설공단, 환경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재 87조 네 번째 종교적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 가운데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을 근간으로 신념에 기초한 비영리 조직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종교적 비정부 조직은 종교적 또는 영적 전통의 교리에 기초한 정체성과 미션
가진 공식 조직으로 비영리 조직이고 독립적이죠. 민간의 기반 위에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공공의 선을 촉진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종교적 비정부 조직은 종교적인 신념과 사회 정치적 활동주의를 독특하게 결합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사회복지,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평화운동, 거버넌스 등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미치는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 수도 많고 규모도 큰 것이 캐톨릭 그리고 감리교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종교적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이죠. 대형 종교적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의 예로는 구세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월드비전도 있고요. 기아대책 이런 기관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들 조직은 매년 약 10억 달러 이상의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고 미국에서만도 한 50만 개에 달하는 종교 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시민사회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영적, 종교적 전통의 교리에 기초한 정체성과 미션을 가진 공식 조직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고 독립적이며 민간에 기반해서 국제적, 국가적 수준의 공공선을 촉진하고 실현하는 것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영상 하나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신교가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로 꼽혔지만 진정성은 떨어진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국내 11개 주요 교단의 사회복지 사업과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55곳, 개교회가 운영하는 복지법인 24곳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원칙하에 정직하고 성실한 실천을 활발하게 해온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지향하기보단 개교회 중심적이며 사회복지 실천을 목회의 도구로 인식하거나 종교성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는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거나 사회복지 실천 사업을 만드는 데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취약계층의 현실적 어려움 대변, 지역사회 현안 분석 및 대응, 사회와 경제, 문화, 윤리, 신앙 등 다양한 생활범주 포괄,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화 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역시 종교와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관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빈민법 그리고 자선조직이나 인보관 활동들 모두 역사적 사회복지 발달사 속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사회복지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교리라고 하는 부분 하에서 충분히 우리가 동의되고 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최근에 교회의 자선 사업이 국가로 이양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과거에 독일 사회에서의 비스마르크의 사회 입법이나 복지국가가 종교의 사회복지 역할을 무력화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탄받고 있는 한 단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발달 속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르네상스 시대는 민간 비영리 조직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또 새롭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모형들을 개발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하나 보시죠.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고센터가 운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종교계는 서울시 방침에 깊은 유감을 전하면서 복지시설을 신고의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위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 조사를 거쳐 인권 침해 여부를 결정한 후 시정 권고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10대 종단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의 자유는 마땅하지만 서울시가 언급한 종교행위 강요에 관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종교법인의 이념과 순기능 등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 빚어진 피해 사례를 무차별적으로 접수받아 이를 사회 문제화해 부정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문광부 내에는 종교 편향에 대한 조정하는 조정위원회 같은 데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행위 강요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라는 그런 이름을 두어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게 하는데 정부의 법과 제도, 지침에 의해서 충실하게 운영해온 부분이 있었고 일부 시설에서는 정말 인권 침해나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와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맞지만 모든 시설들이 다 적폐의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계는 시설 직원들의 사회복지 배경에는 종교가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그들의 봉사정신과 열정이 폄훼되지 않아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번 일을 계기로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신고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해주길 요청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신앙생활 존중 가이드 제작을 비롯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와 종교, 종교와 종교, 종교와 민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원칙들이 세워져야 할 시기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은 협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문제 해결을 두고 종교계와 서울시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렇듯 민간 비영리 조직이다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으로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갈등의 요인들은 존재합니다. 그만큼 종교성을 가지고 특별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들의 삶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복지, 보육시설 이런 것들만 해도 시설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죠. 상호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공급자를 부상하고 있지만 복지다원주의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이후 정부와 종교적 신념 조직 간의 긴밀한 파트너의 관계도 있지만 이와 상반된 갈등의 구조는 여전히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종교적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성들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종교와 정부의 이런 연합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 조직과 정부의 밀월 관계에 대해 좌파는 종교가 정부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비난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파는 종교가 정부를 대신하고 한다고 보고도 있죠. 그리고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와 시민사회를 고취하는데 정부와 종교 조직이 공조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도덕성, 자선, 동정심에 입각한 종교 조직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대체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주차 제3장 전달체계상에서의 공급자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라는 측면에서 공공사회복지 조직과 민간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부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